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8 3차 경찰학 한국사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11번부터 해서 20번. 자, 이번 문제 난이도는요. 전체적인 그 평가를 내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난이도는 상중, 뭐 중하 이 중에서 중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그 이 해설 1차, 2차, 3차 시험 물론 이제 다른 시험 때도 있었지만 이 쭉 보면서 느낀 게 특히 2차 시험에서는 근현대 파트 문제가 7문제 이상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 3차 시험에서도 근현대 파트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좀 황당했습니다. 바로 이번에서는 근현대사, 우리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눠졌을 때 근현대사 파트가 5문제 정도죠. 5문제. 이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머지 15문제가 전근대사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수준은 원래대로 경찰 문제가 이렇게 수준의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2차가 좀 특이했다는 거죠. 2차가 특이한 거고 보통 15문제에서 5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고요. 특히 현대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정말 많은 예측을 했었죠. 통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오지 않겠냐. 1차, 2차, 3차, 1차, 2차 때 안 나왔으니까 3차 때는 반드시 나오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절대 출제가 되지 않았었죠. 이렇게 따지면은 내년에는 통일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관망하는데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정상이 뭐 한 차례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만났었는데 상당히 시사적인 측면에서 이 통일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해설 강의 들을 때는 그 해설이 요즘에는 너무 꼼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해설을 보고 이렇게 이 동영상 강의를 안 보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충분히 풀 수 있으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는 좀 더 다른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이제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문제는 경찰에서 이런 거죠. 구석기와 신석기와 청동기와 철기 하면 구석기의 특징, 신석기의 특징, 청동기 특징, 철기 특징을 이렇게 물어오는 게 매번 있었습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이거는 뭐 우리 경찰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에 유적지를 무조건 암기하는 거죠. 유적지를 암기하는 건데 특히 구석기는 유적지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신석기는 그 다음으로 많고 청동기는 그 다음으로 많은데 이거를 암기를 해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한국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띵 하고 나오는 상황이 이 구석기 시대 유적지부터죠. 이거를 다 암기해야 되냐.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부 이제 선생님들도 이거를 갖다가 뭐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암기를 쉽게끔 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형태의 유형이 올해 문제를 통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앞글자 따서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1번 같은 문제가 신석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박스 칸에서 자료에서 뭘 주냐면 유적지를 언급하는 거지. 그러면은 유적지를 일일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유적지 한두 가지를 암기했다가 그게 신석기 유적지구나. 그러면 이게 신석기를 찾으면 1, 2, 3, 4에서 신석기 유적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이런 문제 유형이 최근 경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기존에 이렇게 유적지를 무대뽀로 암기하는 방식을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경찰직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렬에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1번은 봉산 집탑리와 서울 암사동 양양 요산리 부산 동삼동 유적지니까 이거는 신석기이고요. 신석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동굴이나 바위근이나 막집은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농경이한 식량 생산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이게
맞죠? 우리가 보통 신석기 혁명이라면 농경이 시작되는 걸 얘기하니까 2번이 답이고,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유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덩이새를 처음 말하는 셈이 있는데, 덩이새는 뭐냐면 가장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돼요. 철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 지금의 하이테크 산업이라면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철의 완성품을 만들어서 낭낭이라든지 또 주변 나라들,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지역에 많이 이제 수출을 갖다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변환이라는 나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덩이새를 생산해서 일본이라든지 낭낭의 수출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철기 제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요거는 뭐 최근 경향이 아니라 이런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는 뭐 그냥 다음 보기에서 뭐 삼국시대의 왕들을 물어볼 때는 그 사람들의 자 업적, 예를 들어서 왕들을 뭐 한 3명을 갖다 나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업적을 갖다 박스칸에 자료를 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들의 순서를 갖다가 나열하십시오.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니면은 순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니면 왕들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나오지 않죠.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이런 문제 형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바로 지금 2번 같은 문제 형식으로 뭐 나, 여긴 기억하고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 가나의 왕들을 제시해주고 그 가나 사이에 시기적으로 들어갈 걸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는 많이들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찰직의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기존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혹시나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삼국시대의 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왕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이 많은 것 같지만 느끼기에 4세기, 5세기, 6세기가 전성기잖아요. 뭐 백제, 고구려, 신라 그런 건 기본으로 해서 2세기, 3세기, 4세기는 별로 왕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그들의 업적의 순서를 갖다 공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냐면, 무조건 왕들의 업적이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 앞글자 따서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시대 순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시대 순으로. 알겠죠? 시대 순으로.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고국 원왕이 되니까 고국 원왕은 몇 세기? 고구려의 4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유왕은요 5세기의 왕입니다. 5세기.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시대순을 모르면 이 문제를 절대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나열해 주면요, 4세기 때 자, 고국 원왕이 자 미천왕이 이렇게 고구려에 있고 고국 원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고국 원왕이 있고 자 소스림왕이 있고 그 다음에 강규도 대왕이 이렇게 4세기 말 때 있어요. 그러면 백제의 왕은 누구냐? 근초광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4세기 후반에 내무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5세기 강규도 대왕 다음에 장수왕. 강규도 대왕은 4세기 말 때부터 5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왕이니까. 그리고 바로 백제는 비유왕과 그 다음에 신라는 룰장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고궁원왕 이렇게 되는데 고궁원왕 때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 근초광의 인물이죠. 이거를 모르면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래서 근초광의 공격을 받아서 고궁원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제도 정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근초광은 돌아가시니까 소신왕 때 근초광이 잠시 겹치지만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스림왕 때 제도 정비한 다음에 4세기 말 때 이 강유도양이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토를 본격적으로 확보할 때 당시 동시대 인물이 신라의 내무랑이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고궁원왕과 근초광의 이렇게 동시대 인물. 그 다음에 내무랑과 강유도양이 동시대 인물.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하나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강희도대왕과 강희도대왕이 이렇게 엎쳐가다가 장수왕이 수도를 옮겼죠. 평양을 옮기면서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하니까 비유왕과 눌주왕이 나제동맹. 그러면
장소왕과 비유왕과 눌장이 같은 동시대 인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연관관계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맞히지 못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은 자, 미천왕의 낭랑한 축주는 맞는 얘기지만 고궁원왕 전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세례되었다.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거죠. 비왕과 눌장이 나저동맹을 체결한 이후에 계로왕이 장성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니은 사료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저동맹을 체결하기 직전에 장성의 수도를 옮겼으니까 그게 답이 되겠지. 그렇죠. 진우왕 한강유역은 6세기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답을 정확하게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야 연명에 관련된 문제. 제가 올해 출제하면서 가야는 반드시 올해 나오지 않겠냐. 찍기 특강할 때도 들었잖아. 그렇지? 들었지. 그렇지. 제가 가야 출제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가야 문제지만 이거는 정말 틀리면 정말 바보. 왜 그러냐면 가야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요? 자, 가야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야라는 나라는 6가야로 출발해서 연맹으로 형성된 나라인데 전기가야연맹과 후기가야연맹이 있고 전기가야연맹은 금간가야라는 나라가 주도하고 후기는 대가야가 주도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금간가야가 주도하는 것이 강유도당의 군대 공격을 받아서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그럼 이건 세기로 따지면 4세기 말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는 전기가연맹, 그 후에는 후기연맹의 주도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공부하는데 그러면 금간가야는 언제 멸망했냐? 6세기 버풍왕 때 신라, 6세기 진우왕이잖아. 그런데 문제가 답이 4번이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제 멸망 후에 백강 전투는 백제 부운동을 얘기하고 일본이 지원한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서 가야가 참여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가야는 6세기 때 멸망했단 말이야. 그거는 7세기 이야기잖아. 순서만 조금 안 들어도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지.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3번 때문에 그래요. 3번. 3번은 선생님 전 3번은 안 배웠는데요. 후기가야연맹은 소백산맥 넘어 호남 동부 지역까지 관역을 넓혔다. 이런 거 우리 안 배운 것 같은데요. 물론 배웠겠지만 생각이 안 날 뿐인데요. 그런 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4번을 보면 답을 그냥 풀 수 있는 거잖아. 문제의 스킬 요령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시간도 없는데 3번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이게 가야잖아. 그럼 가야가 보면 자, 금간가야는 요 김해 쪽이야. 김해 쪽. 이렇게 김해 쪽. 그러니까 이 김해 쪽이니까 경남 김해 쪽이니까 해안가 쪽이니까 전라도로 간다는 건 멀잖아. 그리고 바로 위쪽이 바로 이렇게 대가야란 말이야. 그럼 대가야는 여기가 경북 쪽이기 때문에 소백산맥이 여기 가운데 있잖아. 건너가서 이렇게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풀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답이 결국에는 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야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이 4번 문제도 제가 김재규 경찰하고 나서 진짜 재밌게 강의하면서 이거 막 이야기해 줬거든요. 나는 도도다. 뭐 성왕이라는 백제 왕이 죽을 때 신라 장군 노비 출신의 도도가 죽였다는 이야기를 아주 스토리처럼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 문제 다 맞췄을 텐데 이거 틀리면 또 안 되지. 그렇지? 거기 설사 그 도도를 모르더라도 관산정 전투가 나오잖아. 관산정 전투는 바로 이 얘기잖아. 자, 아까 삼국시대 2번하고 겹치는 건데요. 이런 거죠. 바로 6세기의 백제 왕이 성왕이고요. 동시대 인물이 진흥왕이잖아. 신라에. 고구려는 6세기 전반은 기억할 필요 없는데 성왕과 진흥왕이 손을 잡아서 나제 동맹을 체결한 상태니까 고구려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되찾자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진흥왕과 성왕은 특히 진흥왕 입장에서는 땡큐를 합니다. 성왕은 백제 중흥을 노력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염두에 뒀는데 이 사람 나이가 많고 이 사람 되게 젊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단순히 나제 동맹을 했다고 해서 한강 유역을 공격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왕과 진흥왕은요, 이 장인어른 사위 관계야. 성왕의 이쁜 딸을 보냈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사위와 장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지.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이 바로 사위를 정확하게 믿은 거지. 그런데 한강역을 차지했던 얘가 배신을 때렸잖아. 그래서 이 성왕이 열받아서 공격했는데 그게 관산성인데 지금의 관산성은 충북 옥천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원래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간 지역입니다. 거기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성왕이 공격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이거는 백제 성왕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업적을 찾는 거잖아.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그러진 않았고,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죠. 백제 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바로 남부여로 고쳤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하고 3번, 4번은 뭐냐? 2번, 백제로 따진다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고 하면 백제에서는 불교를 공인한 사람이 침유왕,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한 사람은 2세기, 3세기 고이왕 때,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낙랑군 대방군과 공방을 벌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고이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바로 화랑도니까 신라가 되겠지. 그렇지? 진흥왕 때. 그래서 자,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틀렸다면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실수했거나.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도 자, 이 5번 문제 틀리면 또 안 되죠. 또 왜 안 되냐면 이거는 밀추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건데 그 나라를 찾는데 사방 이천리에 이른다. 주연과 객사와 역참이 없고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부락이다. 그게 키워드지. 말갈족. 자, 우리가 말갈족 하면 뭐죠? 말갈족? 말갈족 하면 여진족이잖아. 여진족은 나중에 중국에 청나라를 세웠잖아. 또는 여진족을 만주족이라 하는 거지. 그런데 주민의 대다수가 말갈족인 나라는 우리 한국사에서 딱 한 나라밖에 없잖아. 그게 뭐야? 발해죠, 발해. 그래서 소수의 고구려 사람들과 다수의 말갈로 구성된 나라가 발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발해를 찾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대가들의 호칭은 말, 소, 돼지, 개, 마가, 우가, 저가, 후가 부여를 말하죠. 민면의제는 뭘 얘기합니까? 옥조라는 나라. 그리고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이잖아. 그러면 1, 2, 3은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거 쉬우니까 4번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답이 4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서 100% 문제 푸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찍어서 맞힌 것 같은데요. 4번을 정확히 모르는데 1번, 2번, 3번을 알고 있으면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십시오. 그러면 4번은 뭐냐? 고구려민이 촌장이 되어 지방을 다스렸다. 촌장은 여러분들은 국사를 한국사 풀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촌장? 그냥 지방의 시골에 이장 정도? 이장?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냐. 아니야. 옛날에 고대시대 촌장은요 거의 뭐 지방간 수준이야. 지방간 수준. 규모가 컸단 말이야. 인원 대비로 해서. 물론 인원은 지금은 더 많지만 그만큼 파고. 그런데 촌장은 고구려 사람이 하고 촌장에 사는 사람, 그 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말갈인이 살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알겠죠? 그거를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각 승려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승려 있죠. 이 문제도 진짜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너무 내가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승려 문제인데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자장이라는 승려는 세소고개를 정한 게 아니라 원강이라는 사람이 세소고개, 화랑도 규율을 만든 사람이고요. 자장은 언제 나오냐면 선덕여왕 때 자장이라는 사람이 건의해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웠잖아. 그래서 백제 건축가 아비지라는 사람이 와서 만들었잖아. 그래서 자장 그때 나온 사람이고, 원효는 화엄일승 법궤도가 아니라 의상이 화엄일승 법궤도를 만들었죠. 원효하고 의상은 통일신라 때 승려고, 그 다음에 의천과 진으론 고려시대 승려인데 고려 중기,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는 진울. 그런데 자, 의천과 진울의 공통점이 뭐죠? 의천과 진울의 공통점은 불교 통합이잖아. 당시 불교는 자 이거잖아. 교종과 선종으로 각각에 분리돼 있고요. 심지어는
교종 내부에서 분열, 선종 내부에서 분열이 했는데 이 의천이라는 승려는 교종 쪽의 승려다 보니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 진울은 선종 쪽의 승려니까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데 이거는 정말 공부를 했는데 대충 공부했으면 틀렸을 거야. 의천이라는 사람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 공부하는데 화엄정입니까? 무슨 소리야. 화엄정이 교종을 대표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면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화엄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교종을 통합을 그 전에 했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된다? 선종을 통합하는 의천의 천태종이 만들어졌잖아. 그런데 그게 의천 사후에는 다시 흐지부지 됐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이런 거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한국사가 요즘에 쉬워지고 있잖아.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되게 쉽게 문제를 풀었는데 막상 답을 맞춰보니까 다 틀렸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쉬우니까 방심하는 거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쉽더라도 다시 한번 이게 정말 내가 정확하게 푸는 거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디테일 속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잖아. 오히려 쉬울 때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다들 어렵기 때문에 멘붕에 빠진단 말이야. 그런데 쉬울 때는 쉽구나라고 해서 방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인데 이거는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물어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난이도로 따지면요, 그냥 중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원래 잘 안 나오지만 이번에 나왔는데 고려 초기에는 광평성, 순군부. 자, 농담이지만 제가 또 오래된 세대 때를 배경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광평성, 순군부 하면 태조왕건 드라마 본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야. 요 태조왕건 드라마에서도 광평성도 나오고 순군부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죠. 고려라는 나라가 918년에 나라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901년에 후고구려, 그 다음에 900년에 후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게 후삼국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후백제하고 후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로 바뀌었는데 고려라는 나라가 936년에 후삼국 통일할 때 중앙정치 제도를 만들 때 이 고려는 특징이 후고구려의 관제를 포함시키고요. 신라의 기본적인 관제를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송나라와 당나라 제도를 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독창성인 거를 포함시키는 거야. 이거 저는 수업 시간 항상 얘기했거든. 그 중에 요거는 되게 많이 공부하잖아. 뭐 당나라는 어사대 삼성육부, 중추원이나 삼사, 그 다음에 도병마사, 식목동업 얘기하잖아. 그런데 신라의 관제는 구체적인 걸 거의 출제한 적이 없어. 그냥 신라 기본 틀을 좀 따라간다 뿐만 공부하면 돼. 그런데 후고구려의 관제는 기억할 게 하나 있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광평성. 이거를 우리가 보통 태봉의 관제를 하는 거야. 후고구려 이름이 태봉으로 바뀌잖아. 태봉의 관제를 따른다. 이거는 안 배웠거든요. 이거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1번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맞는 거다고. 그러니까 신라의 관제가 아니라 후고구려의 관제라는 거지. 그래야지 맞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신라의 관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상서성의 육부가 들어가는 건 정책 집행기구니까 맞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게 답이 맞고 도병마사를 추부라 하지 않죠. 우리가 추부라 하면 뭡니까? 이거죠. 자, 바로 중서문화성이라는 관리와 중서문화성의 관리는 뭐로 돼 있냐면 제신과 낭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기구에서는 어떻게 된다? 추밀과 승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추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 사람들을 갖다 추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부라고 했을 때는 군사기밀과 양명출납이니까 중천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 식목도감은 법률을 제정하는 거잖아. 법률을 제정. 그래서 거기 보면 규찰 탄핵하는 언간의 역할은 어사대가 담당하는 거니까 결국에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는 기억의 집권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 문제도 되게 쉽게 출제된 거예요. 원래 무신집권기를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문제를 내는데 이 자료 찾기를 되게 쉽게 만든 거죠. 이미 나왔잖아. 그러면 당연히 문제할 때 이렇게 나열해 보면 되잖아. 무신집권기 때의 권력자들의 순서를 보면 정중부, 그 다음에 바로 누구야? 자, 경대승, 그리고 경대승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최충원이 되겠죠. 최충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4대 60년 동안 최씨 일가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사료에서 이민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권력자는 최충원이잖아. 그럼 최충원으로 찾았죠. 그러면 최충원 때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문제의 폭신은요, 정중부가 집권했을 때, 경대승이 집권했을 때, 이민이 집권했을 때, 최충원이 집권했을 때, 또는 최후가 집권했을 때 당시 고려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됐던 유형인데 여기 사이에 각각에 무슨 난이 있었냐. 왜냐하면 무신집권 때는 민생이 불안했으니까 난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구분하는 문제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했었을 거야. 근데 대비를 안 했으면 지금부터 대비하면 되지. 만적의 난 이거 최충원의 산호가 난을 갖다 일으킨 거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유형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최충원을 찾았으니까 김보당과 기법사는 교정승려들의 난이야. 봐봐. 무신집권기들의 종교는 진울과 선종과 가깝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에는 무신정변 이전에니까 교종하고 누구야? 문벌귀족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정중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처음에 잡았을 때 교종들이 난을 갖다 일으키겠지. 김보당과 기법사의 난은 정중부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1번은 아니지. 그 다음에 교정도가 뭐 뭐겠어.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과 정적 기반이 있는데 복습을 해주면 최충원 때 정적 기반이 뭐가 있습니까? 교정도감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 기반으로 도방이라는 게 있고, 최후는 그의 아들인데 정방과 서방을 만들고 삼별초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답이 2번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정방이라는 건 최후, 서방은 최후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8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자, 그 다음에 9번. 공민왕도 내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공민왕도 나온다고 그랬어. 공민왕도.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공민왕의 개혁 정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기철을 제기한 거 맞잖아. 기철은 자신의 누이가 원나라 순제랑 결혼했기 때문에 황후가 됐잖아. 그래서 건문세족이 되는 중심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기구를 없앴죠. 내정 간섭을 없애는 차원에서. 그리고 쌍성총궐을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는 것도 맞죠. 사리먼이라는 건 개혁정치 기구는 맞는데 충선왕 때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많이 나왔던 유형이잖아. 전민변정도감이냐 아니면 뭐 사리먼이냐 뭐 이런 것들은 편민조례도감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나왔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충선왕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건둔세족의 토지와 원래 불법적으로 노비된 자를 농민으로 환원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풀었고, 자, 1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문제 정말 쉽죠. 10번 문제도, 자, 이거는 진짜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고려 시대 하면 꼭 반드시 거의 매년 출제하는 게 뭐냐면 고려의 대외 관계야. 고려라는 나라는 시기가 5시기잖아. 고려초, 고려중기, 무신집권기, 원간석기, 고려 말인데 거란, 여진, 몽골, 그 다음에 원의 지배, 홍건족과 왜구의 침략이잖아. 그러면 이 사건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박스칸에 하나 사건을 여러 가지 집어넣은 다음에 순서적으로 나열하십시오. 이걸 많이 출제했단 말이야. 경찰직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고. 이런 건 대비하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개경으로 환도한 데가 1270년이니까 무신집권기가 붕괴되자마자 원나라의 항복 이제
어느 나라에 항복해서 수도를 옮기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자 1270년 그 다음에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몰아냈다는 거는 고려 군대와 몽골 군대가 첫 대면할 때, 그래서 이 대면에서 우리가 그 전투에서 이제 같이 얼떨결에 고려 군대와 몽골군이 연합해서 거란족 잔당을 소탕했는데, 그 뒤에 몽골이 바로 조공을 갖다 바쳐라.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그 조공에 계속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거부하다 보니까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국경 넘다가 죽었잖아요. 저고요가.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서 1차 몽고 전투가 시작된 게 바로 몽고 1차 전투잖아. 그렇지. 그래서 니은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가 되겠고요. 첨예부는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기구가 첨예부로 격화된 거지. 그렇지. 원 지배. 그 다음에 살리타 김윤우가 한 거는 몽골 2차 때 최후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나서 살리타를 용인 처인성에서 죽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이 결국에 1번이 되는 거야. 이런 순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기본서 한 2, 3회 정독한 사람들은 충분히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1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11번은 조선시대 사회제도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 풀 때요. 요거는 원래 경찰직에서 자주 안 나오는 그런 파트예요. 근데 이제 요게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요런 거는 이제 사회 파트나 경제 파트를 되게 꼼꼼하게 푸는 게 아니라 뭐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풍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요한 것만 공부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틀렸죠. 일단은 신분에, 자 거기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조선은 신분제 사회이긴 하나 거기다 이렇게 밑줄 쳐볼까요? 써놓으면 되지. 신분제 사회. 조선은 신분제 사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에 어떤 제한이 있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신분에 상관없이 다 제기할 수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신분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신분제 사회니까 처벌을 달리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다 양천제라고 써주면 되지. 양천제. 양인과 천인은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삼강요를 어긴 것을 강상제가 뭐냐면 불효죄, 뭐 형제를 죽이거나 가족을 죽이거나 이렇게 되면 강상제이기 때문에 일반 처벌보다 더 가중 처벌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써야죠. 고려나 조선도 똑같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경국대전이라는 건 맞는데요. 대명률이라고 돼 있죠.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랑 이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게 고려야. 고려는 대명률이라고 쓰자. 명률이 아니야. 당률. 당나라율을 따른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따르지만 실제로 고려 사회에서는요. 관습법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이거를 되게 많이 따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당률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 구조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당률을 따르지 않고요. 실생활에서는 관습법대로 문제를 처리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근대사 문제에서 두 문제가 가장 좀 어려웠거든요. 그 두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12번입니다. 근데 12번 문제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연도가 들어가서 그래. 연도가. 그런데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임진왜란이 터졌던 왕이 누구냐면 선조죠. 그 선조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강해군이죠. 그 다음에 강해군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인조죠. 근데 인조 다음에 누구냐면 효종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효종 다음에 누구냐면 현종이죠. 그리고 바로 숙종이죠. 제가 이걸 왜 써주냐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알 텐데요. 왜 써주냐면 그 문제가 포인트가 오군영이잖아. 오군영이라는 건 조선 후기 때 중앙군이잖아요. 이 중앙군의 특징은 직업군인이란 말이야. 조선 전기 때는 오이였고요. 직업군이 아니지. 그렇지. 근데 오군영의 군대는 임기응변시라고 해서 한 번에 싹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바로 선조 때 임진왜란 터졌을 때 외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얘기했을 때 휴전기가 있잖아. 휴전기 때 만든 군대가 바로 첫 번째 군대 오군영 중에 훈련도감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훈련도감은 이게 1592년에 임진왜란 터졌고 1598년에 임진왜란 자체가 정유재란이 다 끝났을 때니까 이거 16세기잖아. 16세기 말이잖아. 그리고 바로 강해군 때부터가 17세기의 본격적인 시작이야. 그럼 봐봐. 강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때도 계속 어떻게 된다? 17세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들이 되게 짧게 17세기 왕들이야. 거기 연도 봐봐. 1550, 1652년, 1600 다 17세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연도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건 알아야 되지. 훈련도감이 처음 설치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바로 인조 때 호란을 겪으면서 삼존도 굴욕한 다음에 훈련도감 이어서 오군영 중에 몇 가지를 또 만들었죠? 뭐 만들었습니까? 어청수가 뭐냐? 어영청, 총유청, 수호청을 만들었죠. 인조 때. 그리고 효종 때는 어영청을 강화시켰어요. 알겠지? 그리고 바로 숙종 때 바로 금이영이라는 부대를 추가해서 오군영을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연도를 암기 안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각각의 이 부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서 찾으면 나와요. 이런 거는 조금 거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보통 공부할 때 요 순서만까지만 공부했을 거야. 근데 오군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자, 숙종 때 금이영을 설치했지만 광주 및 그 부군을 제진을 경비케 하는 게 아니라 수호청이 담당하는 거야. 수호청이 담당하는 거야. 남한산성은 수호청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총표병 기병 위주가 아니라 그거는 정예부대는 바로 훈련도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고 3번 자체는 총유청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의 폐진을 통솔케 하고 서울 경비도 마찬가지 강화시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문장 자체가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어영청을 설치함으로써 오군영 자체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금이영을 설치하면서 오군영이 완성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이걸 꼼꼼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에 맞지 않은 것이 결국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1번과 4번은 문맥상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만 더 신경 썼으면 아마 맞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되는데 오군영은 다시 한번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안 나올지가 아니라 또 나올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번에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 영조 정조 관련된 문제는 매년 출제된다고 했는데 저 올해도 이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료가 뭡니까? 공정한 마음이 편택되어 즉 탕평비 내용이잖아. 탕평비 내용은 바로 영조가 성균관에다가 탕평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영조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십시오. 주자서저료는 16세기 이왕이 쓴 책이잖아요. 그리고 국조오례인은 조선 전기 성종 때 국가 행사를 정리한 책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동국병감은 병법서인데 이거는 문종 때 만들었잖아. 동국문헌비고는 백가서전이고요. 영조 때 만들었는데요. 뭐 총망라한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노론 대신 사도세자의 장인어른 홍봉안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따님이 해경공 홍씨잖아. 해경공 홍씨랑 사도세자가 같이 결혼했잖아. 그렇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정조 이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전근대사에서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가 14번입니다. 알겠죠? 이 14번은 이제 이렇게 푼 사람이 있더라고요. 1번은 정확하게 몰라서 2번, 3번, 4번은 제가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답이 1번 같아요로 해서 맞힌 사람이 있는데요.
역시 그것도 문제를 잘 푼 겁니다.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풀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성군이라고 돼 있잖아. 보성군. 근데 보성군을 통해서 시입하기 하기 어려운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후기라는 걸 파악해요. 그러면 조선후기 때 거기 보면 향교를 다니는 자와 향약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는데 서로 투쟁을 끊이지 않는다. 자, 모함하는 일이 갈수록 더해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미쳐보자. 향교를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향약을 주관하는 사람. 그러면 향교를 다니는 사람과 향약을 주관하는 사람은 원래 보통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양반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향약을 주관하는 양반인데 양반의 자제가 이런 학교 다니고 그러면 둘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 얘기는 바로 조선 전기 때는 양반들이 향촌사회에서 향약도 주도하고 향교 다니는 것도 다 주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왔을 때 자 어떻게 되냐? 대상인과 그 다음에 분홍들 이제 돈이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못 배웠지만 자식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우리 한민족의 특성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야,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먹기 살기 힘들어서 제대로 공부 못했는데 너는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임마. 아빠가 밀어줄게 이러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바로 돈을 벌었다고 향촌사에 주도하는 향약을 지배하겠어? 바로 학교를 보내겠지. 학교에 보내니까 얘네들이 학교에 들어가니까 향교가 국립 지방에 세운 학교인데 양반들도 다닐 뿐더러 이 대상인 분홍들이 등장하니까 불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향약을 주도하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기존의 양반들은 이 향교에 다니는 대상인 분홍, 그 다음에 기존의 양반, 그래서 둘 간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얘네들을 바로 신양,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구양. 그래서 구양과 신양 간의 향촌사의 주도권 다툼을 뭐라 합니까? 향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향전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 신양들은 누구랑 결탁하냐면 수령들. 그 수령들과 결탁해서 얘네들이 점차 뭐다한다? 향회라는 그런 그 양반들의 모임도 진출하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기존의 구양들은 대응책으로 뭐 합니까? 사당과 그 다음에 사우, 가묘, 그 다음에 동성마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니네하고 우리는 피부터 달라. 핏줄을 강조하는 식으로 대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결국 이 1번이 되는 거야. 그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구양신형이. 알겠죠? 그래서 2번과 3번과 4번은 제가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얘기하니까 이것도 솔직히 조금 12번하고 14번 두 가지가 제일 어렵다 하지만 좀만 더 신경 쓰면 다 맞힐 뻔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로 해석해 드릴게요. 근현대사. 아니구나. 15번까지 이제 근현대사구나. 이제 정근대사 마지막 문제인데 이 원래 역사 편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는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경찰직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역사책들이 동시대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열하는 순서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는 작년 이후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적을 받았잖아. 그래서 국가 인사처에서 그렇게 출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역사세를 공부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충렬왕 때 삼국유사와 제왕기가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역사인데 삼국유사에 먼저예요. 제왕기가 먼저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좀 텀을 되게 많이 띄엄띄엄 줬잖아. 그러면은 고려사 전려라는 책은 언제 등장합니까? 고려사 전려가 완성되는 건 문종 때죠. 문종 때. 그 다음에 지리서의 편찬 출제에서 신참 팔도 지리지는 세종 때. 그 다음에 동국통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 전체 역사를 기록한 책을 통사라 하는데 바로 성종 때. 그리고 신증 동국여제승남은 중종 때지. 원래 동국여제승남이 성종이잖아. 그러면 동국통감과
동국, 여지, 승남은 같이 성종이니까 시대가 같은 동시대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개편한 거, 증보한 거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순서를 3번으로 고르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한국사는 점차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사가 한검조로 개편되기 때문에 한검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쉬워요. 알겠죠? 물론 이제 뭐 한검정에서는 약간 뭐 난이도 조정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지만 그거는 아직 뭐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기존의 한국사 공부하는 방식과 한검정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차 한국사는 계속 쉬워질 거라고 예상되니까 여러분들이 좀만 공부하시면 고득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들어가겠습니다. 16번. 자, 16번부터 20번 사이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 20번이에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또 제가 이제 여기서 가르치면서 뭐 몇몇 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저 요번에 전근대사는 거의 다 마친 것 같은데 근현대사는 주구장창 다 틀린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어렵죠? 아유, 어렵긴 젠장할. 어려운 게 아니라 근현대 파트를 자주 안 보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거야. 근현대사가 어렵다. 너무 지엽적이다. 그게 틀에 박혀서 그렇고.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거 바꿔. 오늘부터 근현대사 파트는 국가직, 지방직, 7급, 9급처럼 공부하지 마. 그거 기출문제 풀지 말란 말이야. 괜히 그런 거 풀어서 있잖아.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다 꼼꼼하게 공부하잖아. 저 근현대사 수업만 들어도 됩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근현대사 뭐 토요일마다 강의하지만 이번에 1월 달에 4주 특강해서 이거 인강도 촬영하거든요. 그만 들어보세요. 저 서브 노트로 강의하는데 되게 얇아요. 뭐 전모 노트 훨씬 더 가성비 뛰어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알겠지? 자, 제가 그래서 오프라인 듣는 분들한테 이번에 뭐 되게 강조했는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강조하는 거야. 지금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16번 문제. 이거 어떻게 풀려 하냐면 이 16번도 제가 예상했어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은 1882년이잖아. 다 알아, 젠장할. 갑신정변도 1883년 다 알아. 뭐 구식군대와 신식군대, 급진개화파와 원공개화파의 대립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이후에 원래 이 사건들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과가 제일 중요해. 두 가지 결과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청나라 내전간섭이 강화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 조약이야, 조약. 조약이야, 조약. 이 조약은 여기는 제물포 조약이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 한성조약과 바로 텐진조약이야. 그래서 시험에서 뭐가 자주 나오냐면 다른 증명도 마찬가지야. 제물포 조약과 한성조약은 일본하고 조선이야. 근데 이거는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과 조선이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출제하냐? 당연히 이거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가 가능해요. 하지만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사관 경비병. 일본의 군대가 최초로 주둔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일본 공사관이 불탔거든요. 그래서 신축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로 나와.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면 거기 나와 있잖아. 경비병 주둔이니까 이거는 이모군란 때 맺어진 자 바로 제무포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답이 4번인데 그 4번은 뭐야? 텐진조약 내용이잖아. 한반도에서 동시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철수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출병하자. 청나라 군대도 이모군란 이후에 용산에 주둔했고 얘네는 사대문 안에 창덕궁 옆에 일본 공사관이 있으니까 일본군이 주둔했잖아.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이 정확하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16번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이모군란 또 갑신정변도 워낙 중요하게 배웠고 그래서 틀릴 게 없어요. 그게. 자, 그러고 자 17번 들어갈게요. 17번도 너무 쉬워요. 정말 틀린 사람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몽둥이로. 그 메가타 나오잖아. 메가타 나오고 스티븐스 나오는데 메가타 1번 개새끼, 스티븐스 미국 개새끼. 둘이 결국에 언제 들어와? 이거는 이거 시점 아닙니까?
1904년과 1905년 러일 전쟁 터지자마자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 1차 한일 협약 할 때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위해서 고문을 파견했잖아. 러일 전쟁 중에.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이 담 같은 결과를 가졌던 조약이니까 1차 한일 협약이니까 답이 2번이잖아. 한일 의정서는 1차 한일 협약 이전 일본의 군사 기지 사용권을 허락해 주는 거.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2차 한일 협약이 일사조약, 외교권 박탈. 한일 신의협약이 1907년에 정미조약, 우리나라 차관 정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저는 이거를 이게 18번하고 연결되는데요. 17, 18번이 올해 1차, 2차, 3차에서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강조하는데 연도가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 이렇게 얘기할 때 1900년대가 집중적으로 요즘에 나오고 있다. 경찰 문제. 예를 들어서 애국개몽 운동의 활동 단체의 순서를 물어본 문제. 그랬더니 두 번째 뭘 보는 문제 아세요? 2차 시험에서 항일 의병 운동의 순서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보겠어? 1900년대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물어보겠지. 그게 18번 아닙니까? 연결되는 거야, 결국에는. 자, 그래서 18번은 자, 1번 기억 봐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1905년에 자 2차 영일 동맹 가스라 테프트 밀약 2차 영일 동맹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자 러일 전쟁이 끝나지. 그다음에 2차 을사 조약 한일 협약이잖아. 그리고 이제 바로 니은은 보니까 뭐야? 대구니까 뭐야? 국제보상 운동일 거 아니야. 1907년. 그러면 1907년이지. 그다음에 이어서 디귿 보니까 어때요? 간도 협약이니까 1909년이잖아. 우리나라 영토를 일본 애들이 간도 지방을 청나라한테 인정해 주면서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었잖아. 근데 간도 협약이잖아. 그러면 순서가 뭐겠어요? 가스라 테프트,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간도 협약식으로 물어볼 거 아니야. 얼마나 쉬워요. 알겠죠? 제 서브 노트에서도 요거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돼. 경찰직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좀 달라. 문제 출제 경향. 그러니까 기출문제 막 푼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는데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 돼. 이제는. 앞으로 시험 제도가 바뀌지 2년 남았으니까 2년 동안에 여러분들 그 안에 바뀌기 전에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19번 문제. 이게 제일 황당했는데 저 일제강점기 하면서 저 기본서 하면서 이거 어린이야! 동네 지나가는 애들한테 지갑 떨어졌는데 야야! 그거로 부르지 말라 그러자. 어린이야 이렇게 불러요. 내가 실제로 해봤다고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막 했어 안 했어 솔직히. 했었지 그렇지. 여러 번 했었는데 내가 매번. 그래서 실제로 했다고. 그거 나왔네. 근데 내가 이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수험생들이 일제강점기를 되게 어려워해. 왜냐하면 사건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사료에서 특정한 시점을 딱 줘. 1920년대, 어린이 운동 20년대니까 그러면 선지에서 그 시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아니야. 문제 유형이 바뀌었잖아. 출제하는 사람도 이제 아는 거야. 과거에처럼 무대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1920년대 소녀운동.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니? 1920년대 소녀운동은 연도가 어떻게 되죠? 물산장려운동은 연도가 어떻게 되죠? 뭐 조선혁명사운동은 언제 연도가 되죠? 이러면 연도에 막 치우치잖아. 그냥 1920년대 일어났던 운동 그렇게 공부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딱 풀어보면 어때요? 신채호의 김원봉 요청.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강령이고 1923년에 만들어졌어.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박상진, 김자진. 이거 시험에서 최근에 나오지 않았어? 1910년대, 연도 몰라도 되잖아. 1910년대 비밀결사잖아.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단체. 그거 답 아니겠니? 백정의 형평운동은 1920년대. 진주 형평사 23년이야. 그 다음에 임시정부 할 때도 내가 강조했던 거, 이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국민대표에서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나눠졌다고. 상하이에서. 그러면 답이 2번이잖아. 대한강복회는 연도 얘기해 줄게요. 1915년입니다. 알겠죠? 근데 굳이 암기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알겠죠? 2번.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20번. 20번이 좀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통틀어서 2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근대사, 근현대사 포함해서 이거는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서브노트에서 강좌하는데요. 진짜 내가 답답해. 내가 얼마나 내가 이제 가슴 찢어지냐면 경찰직 문제에서 현대사 문제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해방 직후에 국내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과정까지 물어봐.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된단 말이야. 그러면 연도를 1945년, 1946년, 1947년, 1948년 여기는 무조건 순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1945년까지가 해방 직후에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1946년부터 48년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도 막 공부하잖아. 46년에 뭐 이승만의 정업반원 있고, 자 좌우합작 운동 있고, 그 다음에 47년에 좌우합작 운동 실패되고 유엔 총회 결정, 그 다음에 48년에 자 유엔 소총회 결정으로 해서 결국에 남북 협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5월 11일 총선거 이런 거 나오지. 근데 저는 근현대사 할 때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순서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순서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됐잖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요, 역사학자들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건 분단된 거잖아. 분단된 걸 강조하지 않아.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과정 속에서 우리의 노력은 뭐다? 통일을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럼 통일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좌우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이라는 거야. 근데 남북 협상과 좌우합작 운동은 두 가지 다 실패로 끝났잖아. 그런데 경찰직에서는 남북 협상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좌우합작 운동 나올 만하다. 근데 좌우합작 운동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만 공부하냐면 여운형, 김규식, 그리고 좌우합작 위원회 이렇게만 공부하잖아. 그런데 이미 다른 직렬에서는요, 좌우합작 운동 할 때 위원회가 결성되고 7원칙을 발표하는 게 있어요. 이 7원칙 제 서브노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7원칙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7원칙은 이미 수능, 국가직, 지방직 다 나온 거야. 분석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머릿속에 안고 있어야 돼.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해야 된다. 이게 속개가 무슨 말이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인데 1차 미소공동이 실패가 됐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승만의 정반응이 나왔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들어봤죠? 모스크바 3국 회의 결정을 좌우합작 운동 추진회에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뭘 주장하는 거야?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는 거를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런데 미소 공동위원회는 그 정부를 누가 포함시킬 거냐 그런 논의 차원에서 설치한 기구잖아. 근데 그게 실패된 거잖아.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에서는 통일된 정부를 지향하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빨리 열어라. 1차 실패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겠지. 두 번째가 친일파 처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이번에 뭐가 나온 거야? 친일파가 나왔잖아. 친일파. 근데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요, 좌우합작 7원칙을 정확하게 그 문구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친일파 처단은 맞는데 거기 조례라고 돼 있잖아. 근데 조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조례까지 나와 있어. 조항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위원회가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입법기구를 따로 결정해서, 입법기구가 뭐야? 입법기구가 뭐야? 지금 말로 하면 국회잖아.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나라 친일파 처단하는 법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반민족 행위처벌법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이승만 정부 탄생한 다음에 재헌국회가 만들었잖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합작 위원회에서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입법기구가 아닌데, 조례도 법인데, 그렇지? 그래서 그게 틀린 거야.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이게 정확한 해석이야. 이게 정확한. 그래서 반민족 행위처벌법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재헌국회가 만든 법이잖아. 그래서 처벌했는데 제대로 처벌 못했잖아. 이승만 정부의 방해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이 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한 게 맞아요. 찾아보세요. 알겠죠?
입법기구라는 말이 나와요. 자화합적 친원측에 친일파 처단할 때 자화합적 위원회는 입법기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답이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1번을 조심하란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자화합적 위원회는 모스크바 3국 외상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력이란 말이야.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는 걸 원하니까. 그리고 미군정에서도 자화합적 운동을 나름대로 지원했다. 알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3차 해설을 제가 마쳤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국사는 계속적으로 쉬워질 거니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쉽다 하지만 더 쉽다 할 때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 있잖아.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기본서가 아닌 경찰직에 해당하는 기본서만 해도 이번에 이제 시험에 받듯이 내년에도 마찬가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요. 오히려 영어나 경찰학이나 법률 과목에 더 힘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